자,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현장을 내는 것인지 실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화면 보실까요? 이제 공사 현장의 구분이라고, 공사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 대상 현장과 납부 제외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현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공사라는 거죠.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원수급 공사, 발주처로부터 직발주 받아서 제가 최초 도급인이 돼서 원도급자인 공사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원도급 공사는 굳이 우리가 원도급 공사의 대표격인 종합건설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주처로부터 혹은 간단히 얘기해서 집주인한테 최초로 도급받은 사람이 그 원수급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수급인인데 방금 전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하수급인이지만 사업주 승인 공사,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인데 여기서 이제 사업주 승인에 따라서는 고용과 산재로 나눠지겠죠. 고용, 산재 동시에 승인받을 수도 있고 고용만 혹은 산재만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공사를 했다 손 치더라도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하도급 공사입니다. 그리고 원도급 공사 중에서 우리가 외주비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데 외주비 중에서도 이거와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원도급 공사를 하는 중에 외주를 주고 그 외주를 줬는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같이 내려준 외주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 책임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볼게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발주 형태입니다. A라는 건설 현장이 있고요. 발주처가 있고 원도급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도급 공사에 여러 개의 하도급 공사가 있고요. 하나의 전문건설 하도급 공사에는 또 여러 형태의 세금 계산서와 여러 형태의 노무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 현장의 구성이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원도급사가 모든 하도급사에 대한 보험료를 통틀어서 기본 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각 하도급사들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으나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 책임이 하도급사에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번에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이 하도급사가 외주비겠고요.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제하도급사들 혹은 제재하도급사들이 외주비가 되겠죠. 이 외주비에 대해서는요, 30% 노무 비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노무비를, 즉 외주 노무비를 산정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끄는 모든 공사성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30%를 곱해서 노무비로 산정하느냐?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의 대표적인 격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는 인력사무소 세금계산서 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찌됐던 인력사무소와 세금계산서 거래한 건은 공사비로 보지 않고 그 자체를 노무비로 보기 때문에 30%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30% 적용을 해서는 안 되고 직영인건비와 마찬가지로 100% 모두 인건비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원도급사일 때는 모든 하도급사에 대한 보험료 보수채용액 신고를 책임진다라는 것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도급사일 때 하도급사들의 어떤 것들이 우리 책임이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고용산재 보험료를 말할 땐 다른 이름으로 보수총액 신고한다 라고 하는데, 이 보수의 산정 범위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직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일용직 인건비를 말하는 것. 간단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일용직 인건비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요즘에 4대 보험 때문에 3.3% 같은 것들 많이 처리하시죠? 3.3% 사업소득 처리하신 거, 그리고 이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용역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끄는 것도 이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간접 노무비입니다. 간접 노무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죠. 물론 정규직이라고 해서 계약직은 빼고 이런 뜻이 아니고 4대 보험이 본사에서 납부되어지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 근로자가 현장으로 파견 나가서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접 노무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고용했다고 해서 이 현장 소장님의 산재보험은 끝까지 본사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위치 단위로, 지역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훨씬 산재 노출 위험이 높을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속된 말로 현장에서 삽질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이 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산재보험 요율은 보수총액의 1% 정도인데, 현장의 산재보험 요율은 거의 4%에 가까운 산재보험 요율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4배 가까이 더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본사의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현장의 간접노무비도 우리가 보수총액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외주노무비가 있습니다. 외주노무비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도급사 입장에서 외주비는 하도급사, 협력업체들한테 세금계산서 끄는 금액들을 받은 금액들을 우리는 외주비라고 얘기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뒷시간에 외주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외주비는 건설 면허가 있거나 없거나 자재업체거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외주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극한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이 1억인데 그 1억 안에 인건비가 100만 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지션으로 보면 1억에 1%밖에 인건비가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 인건비가 극소수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1억 전체가 외주 공사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외주비에 대한 것은 뒷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비의 네 번째입니다. 2018년도부터 일부 적용된 거고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우리가 쓴 장비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비대는 27종 건설 장비라고 합니다. 이 27종에 해당하는 건설 장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정리하면 우리가 원도급사로서 혹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책임사로서 노무비를 신고할 때,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이 보수에 해당하는 범위는 첫 번째 직접 노무비, 두 번째 간접 노무비, 세 번째 외주 노무비, 네 번째 장비 사용료에 대한 노무비까지 모두 산정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도급사지만 원도급사로부터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 밑에 있는 모든 외주라든지 직영인건비는 제가 사업주가 된 거니까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원도급사 밑에 있는 모든 협력사들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원도급사가 다른 하도급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하도급사는 사업주 승인을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도급사 입장에서 이 외주비에 대해서는 보험료 신고할 때 사업주 승인을 내려줬으니까 외주비에서 이 하도급 업체 거래한 금액만큼은 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미승인 사업주 승인, 미승인 하도급을 내려준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외주비로 판단해서 보험료를 원도급사에서 내줘야 되는 거겠죠. 뭐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뒤에 가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하도급사인데 고용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 하도급사 밑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들 및 직영인건비에 대해서 내가 사업주가 돼서 보험료 납부 책임을 진다. 이때도 역시 4가지의 노무비가 모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아까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하도급이긴 하나 사업주 승인도 뭐도 안 받은 그냥 일반 미승인 하도급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 미승인 하도급 현장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고 인건비가 아무리 많이 투입됐다 손 치더라도 그 현장에 대해서 이 하도급사는 사업주가 아닌 거죠. 현장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도급사는 그냥 이 원도급사의 외주비 중 일부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이 원도급사는 이 하도급사의 세금계산서 금액, 외주비겠죠. 세금계산서 외주비 금액의 30%를 곱해서 보험료 신고할 때 신고를 해주게 되니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별도로 보험료 신고를 안 하는 게 맞다. 이 30% 안에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30% 안에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이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와 외주 노무비와 장비 노무비가 다 포함된 게 바로 30%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 질문이 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미승인 하도급 공사인데 우리 회사에 정규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규직이 아까 간접 노무비겠죠? 현장으로 파견 나가는데 이 사람 거 보험료를 진짜 현장에서도 본사에서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시겠죠. 우리 정규직인데 보수총액 신고를 어디서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산재보험 처리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 많이 하시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입 혜택은 우리가 이미 본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을 시켜 놓은 거고요.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분은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현장의 보험료 적용을 받아서 이 30% 안에 이분에 대한 급여 또한 다 포함돼서 보험료가 이미 납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